지금부터 나는 하찮고 터무니없는 하지만 무척 끔찍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누가 믿어주기를 바라서는 아니다. 직접 겪은 내 감각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일 테니.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일 죽을 몸이기에 지금이라도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싶을 뿐이다. 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만 간결하게 쓰겠다. 나를 공포에 질리게 하고 고통 속에서 끝내 무너지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 사건은 나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공포보다는 그저 기묘한 느낌일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내가 글로 쓰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 악몽을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 그저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릴 냉철하고 논리적인 똑똑한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릴 때 나는 유순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마음이 너무 여려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나는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고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마음껏 키우게 해주셨다.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주면서 행복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성향은 더욱 뚜렷해져서 어른이 된 뒤에는 애완동물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애완동물이야말로 나에게는 살아가는 낙이었다. 충직하고 영리한 개를 키워본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동물의 헌신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에는 인간의 얄팍하고 깨지기 쉬운 사랑에 시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다행히 아내도 나와 비슷한 성품이었다.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내는 마음에 드는 동물을 보면 집으로 들여왔다. 우리는 곧 여러 종의 새와 금붕어, 근사한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됐다. 그 중에서도 몸이 온통 새카만 고양이는 무척 크고 아름다웠으며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얘기할 때마다 미신을 좋아하는 아내는 늘 검은 고양이는 변신한 마녀라는 오랜 속설을 은근히 흘리곤 했다. 그렇다고 아내가 그 속설을 진지하게 믿었다는 건 아니다. 그저 문득 떠올라서 쓰는 것뿐이다. 고양이 플루토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자 친구였다. 내가 주는 먹이만 먹고 어디든 내 곁에만 붙어 있으려고 해서 외출할 때면 녀석을 떼어놓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폭음을 일삼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남의 기분은 내 알바 아니었고 변덕의 짜증의 욕설에 나중에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는 동물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토끼, 원숭이, 개들이 내 곁을 지나가거나 애정을 표시하려고 가까이 오기만 하면 사정없이 괴롭혔다. 그래도 플루토에게만은 아직 남다른 애정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어떤 병이 음주벽보다 지독할까? 나는 결국 플루토마저, 이제 나이 들어 예민해진 플루토마저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나는 단골 술집에서 잔뜩 취해 돌아왔다. 플루토가 나를 슬슬 피하는 걸 보고 나는 화가 나서 녀석을 와락 붙잡았다. 거친 행동에 놀란 플루토는 내 손을 핥히었다. 순간 악마 같은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술에 찌든 몸에서 내 영혼은 단숨에 빠져나가 버리고 맹렬한 증오가 대신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 가엾은 짐승의 목을 꽉 움켜쥐고 한쪽 눈알을 도려냈다. 이 저주받을 짓을 글로 쓰자니 부끄러움에 온몸이 떨리고 얼굴에 불이 붙은 것만 같다. 아침이 되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나에게 몰아닥친 참담한 두려움과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마저 그저 스쳐가는 감정이었을 뿐 내면의 뿌리까지는 흔들지 못했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내가 저질렀던 참혹한 죄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다. 플루토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눈알이 빠진 끔찍한 몰골이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았다. 녀석은 다시 집안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화들짝 놀라 달아났다. 한때 그토록 나만 따르던 동물이 이토록 진절이 나게 나를 피하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안타깝고 슬프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감정은 짜증으로 변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예고하는 사악한 마음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 감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사악함이 인간이 가진 원초적 충동의 하나라는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다. 사악함은 인간성을 결정짓는 타고난 본성이자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법을 어기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고 끊임없이 비열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런 사악함이었다. 본 모습을 파괴하고 오직 악을 위해 악을 행하고
영혼을 괴롭히고 싶은 무조건적인 충동에 이끌려 나는 죄 없는 짐승을 괴롭히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플루토의 목을 올가미로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속에는 미칠 것 같은 자책이 들끓었지만 어디까지나 태연하게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플루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플루토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내가 하는 짓이 잔혹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만약 내 영혼이 불멸이라면 가장 자비로운 신조차 내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잔혹한 짓을 저지른 바로 그날 밤이었다. 나는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잠을 깼다. 불이야, 불이야. 침대 옆 커튼이 활활 타고 있었고 집은 이미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악행과 재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부류의 인간은 아니다. 다만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실대로 기록해 두려는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자네만 남은 집터로 갔다. 벽 하나만 남기고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나 남은 벽은 건물 가운데쯤 내 침대 머리맡에 있던 것이었는데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었는데도 얼마 전에 새로 바른 석회가 제법 두터워 불길을 견딘 모양이었다. 벽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무슨 구경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지? 세상에 정말 이상하네. 신기하군.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흰 벽면에 마치 일부러 새긴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 얕게 도드라져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목 주위에 걸린 밧줄까지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순간 나는 플루토의 유령이 나타난 줄만 알았다. 등골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제 아침에 정원에서 플루토를 나뭇가지에 목매달았지.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정원으로 몰려왔을 테고 그중 누군가 나무에 묶인 밧줄을 자르고 죽은 고양이를 내 침실 창문으로 던져 넣은 거야. 나를 깨우려고 말이지. 불에 여기저기 집이 무너지면서 내 사악함에 희생된 고양이는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 속에 파묻혔고 뜨거운 불과 사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석회와 만나 이런 형상을 만들게 된 거지. 이 놀라운 사건은 나에게 깊은 충격으로 남았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몇 달 동안 머릿속에서 플루토의 환영이 떠나지 않았다. 후회 비슷하지만 꼭 후회라고는 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지저분한 술집을 오가는 길에도 녀석을 대신할 비슷한 고양이가 혹시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도 나는 싸구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문득 진인지 럼인지 커다란 술통 위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보였다. 술을 마시는 동안 내내 그 술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제야 그 물체를 발견하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검은 고양이였다. 몸집도 무척 커서 플루토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꼭 닮은 고양이였는데 딱 한 가지만 달랐다. 플루토는 몸 전체가 완전히 새까맸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에 크고 흐릿한 하얀색 얼룩이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녀석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르랑거리고 몸을 비비며 좋아했다. 바로 내가 찾던 고양이였다. 술집 주인에게 고양이를 사겠다고 하자 그는 자기 고양이가 아니라며 자기도 오늘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녀석은 내가 집에 갈 채비를 하자 따라 나서고 싶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가끔씩 허리를 숙여 녀석을 토닥여 주었다. 집에 오자 고양이는 마치 제 집처럼 굴었고 아내도 녀석을 좋아했다. 하지만 정말 뜻밖에도 나는 금방 실증이 났다. 고양이가 나를 좋아할수록 왠지 성가시고 귀찮아졌다. 이런 감정은 다시 지독한 증오로 변해갔다. 나는 녀석을 피해 다녔다. 플루토에게 저질렀던 잔혹한 범죄의 기억과 수치심 때문에 고양이를 신체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적어도 몇 주 동안은 때리지도 난폭하게 굴지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고양이에게 품은 지독한 증오는 커져만 갔고 나는 역병 환자를 피하듯 녀석을 피해 다녔다. 녀석을 데리고 온 다음날 아침에야 나는 녀석이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간 격렬한 증오가 솟구쳤다. 하지만 아내는 그래서 더 녀석을 아꼈다. 아내는 여전히 소박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피해도 고양이는 나를 유난히도 따랐다. 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거의 집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의자에 앉으면 녀석은 늘의 발치에 웅크리고 엎드리거나 무릎 위로 올라와 역겹게 몸을 비벼댔다. 걸어가는데 녀석이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았다. 가끔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녀석을 단번에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내가 플루토에게 저지른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고양이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녀석이 나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두려웠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공포였으니까. 중죄인 감방에서조차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녀석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는 나의 근거 없는 망상으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내는 나에게 이 낯선 고양이와 내가 죽인 고양이의 유일한 차이점인 하얀색 얼룩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하얀색 얼룩은 원래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크고 흐릿하던 것이 아주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선명해지고 있었다. 내 이성은 그저 허상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얼룩은 뚜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그 형상은 바로 무시무시한 교수대였다. 아, 슬프고도 두려운 죽음의 도구, 공포와 범죄의 도구였다. 나는 고양이가 더 꺼림칙하고 무서워졌다.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그 괴물을 없애버려야만 했다. 이제 나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내가 경멸하며 죽여버린 고양이 따위가 높으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이토록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편히 쉴 수 없었다. 낮에는 고양이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녀석의 뜨거운 입김을 내 얼굴에 느껴야 했다. 때로는 가위 눌린 것처럼 내 심장을 짓누르는 녀석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뎌야 했다. 엄청난 고통이 끊임없이 나를 압박해서 내 안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선한 면까지 완전히 몰아내버렸다. 어둡고 우울하고 흉측한 생각들만이 나를 채우고 있었다. 변덕스럽던 성격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커져갔다. 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참을성 많은 아내는 가엾게도 그 모든 분노를 감수해야만 했다. 집에 불이 난 뒤에 가난에 몰려 우리는 낡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 아내는 나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가파른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고양이가 또다리 사이로 끼어드는 바람에 발이 걸려 나는 하마터면 계단에서 거꾸로 떨어질 뻔했다. 나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며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때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유치한 두려움도 그 순간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녀석을 향해 힘껏 도끼를 휘둘렀다. 그냥 놔뒀으면 녀석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내 팔을 붙잡고 말렸다. 나는 아내의 손을 획 부리쳤다. 악마보다 더 큰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찍게 했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아내는 죽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곧 시체를 숨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밤이건 낮이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시체를 집에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냈다. 시체를 작게 토막내어 불에 태우면 어떨까? 지하실 바닥에 파묻는 건 어떨까?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 넣는 것은 어떨까? 그냥 물건처럼 시체를 상자에 담아 짐꾼을 시켜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마침내 나는 아주 괜찮은 방법을 찾아냈다. 시체를 지하실 벽 안에 넣고 가두는 것이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희생자를 처리할 때 썼던 방식이었다. 지하실은 이런 방식을 쓰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허술하게 세워진 벽에 얼마 전에 대충 발라두었던 회반죽은 눅눅한 지하실 공기 때문에 아직 채 굳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한쪽 벽에는 툭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었는데 굴뚝인지 벽난로인지를 만들었다가 다시 메우고 지하실의 다른 벽들과 비슷하게 붉은색으로 칠해 놓았다. 바로 그 부분의 벽을 헐고 시체를 넣은 다음 원래대로 벽을 다시 만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쇠지뢰를 써서 벽돌을 뜯어내고 본이 예상했던 대로 빈 공간이 나왔다. 나는 시체를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기대어 세운 다음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그것은 아주 손쉬운 작업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모르타르와 모래를 구해다가 원래의 벽과 거의 비슷한 회반죽을 만들어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작업은 아주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다. 벽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쪽 같았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도 깨끗이 치우고 나서 나는 흡족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헛일은 아니겠군.
나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이참에 녀석까지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때 고양이가 옆에 있었다면 녀석의 운명은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눈치 빠른 녀석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내 격렬한 분노에 놀라 도망친 것 같았다. 그 역겨운 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자 내 마음 깊이 편안한 안도가 느껴졌다. 고양이는 그날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가 내 영혼을 누르고 있었는데도 녀석이 집에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날 밤 평화롭게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괴물이 두려움에 떨며 영원히 나를 떠난 것이다. 이제 더는 그 괴물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은 거의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여러 번의 집 수색에서도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의 앞날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을 것만 같았다. 살인을 저지른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경찰들이 예고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이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아무리 뒤져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경찰들은 내내 나를 데리고 다니며 집 건물 전체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뒤졌다. 특히 지하실은 서너 번이나 뒤지고 또 뒤졌다.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내 심장 또한 깊이 잠든 사람처럼 편안하게 뛰었다. 그들이 지하실을 수색하는 동안 나는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걸어다니며 그들이 지하실을 뒤지는 꼴을 구경했다. 마침내 경찰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날뛰었다. 나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고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여러분, 경찰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큰 소리로 그들을 불러 세웠다. 의혹이 풀리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예의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살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이 집 정말 잘 지어진 집 아닙니까? 나는 흥분해서 계속 떠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아주 특별하게 잘 지어진 집이죠. 이 벽만 해도 여러분 가시려고요. 이 벽도 아주 단단하거든요. 한껏 격앙된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는 손에 든 막대기로 벽을 탁탁 두드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세워 둔 바로 그 부분을 말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신이여, 악마의 독리에서 저를 지키소서. 막대기로 두드린 벽의 울림이 사라지자마자 벽 속에서 어떤 소리가 마치 무덤 안에서 답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작고 희미해서 들릴 듯 말듯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내 그 소리는 기이하고 시끄럽고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과 그들을 보라며 기뻐 날뛰는 악마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뒤섞인 것 같은 공포와 승리가 뒤섞인 날카로운 절규였다.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는 아찔한 공포 속에서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계단에 서 있던 경찰들도 그 순간에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정신을 차린 경찰들은 곧바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핏덩이가 말라붙은 채 이미 심하게 부패한 시체가 구경꾼들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는 무시무시한 검은 고양이가 피 묻은 입을 크게 벌리고 외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다. 교활한 술책으로 나를 살인자로 만든 바로 그 고양이가 비명을 질러 나를 사형집행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나는 그 괴물을 아내의 시체와 함께 벽 속에 가둬버렸던 것이다.